나는 올해 65이다. 살다 보니 이렇게까지 서러울 수 있나 싶은 날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서러움이 가장 깊었던 순간은 놀랍게도 내 딸 지은이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면 지은이를 혼자 키운 세월이 30년이 넘는다. 남편이 집을 나간 건 지은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다. 그때부터 나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파트 청소를 하며 지은이의 대학 등록금을 모았다. 지은이는 착했다. 공부도 잘했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등을 쓰다듬어 주곤 했다. 그래서 나는 버틸 수 있었다. 지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 나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억지로 예단을 장만했다. 사위 민석이는 괜찮은 사람 같았다. 무뚝뚝했지만 나름 지은이를 아끼는 것 같았고 나한테도 예의 바르게 대했다. 지은이 부부가 결혼 초기에 살림을 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조금씩 안심했다. 그러던 중 이혼이 성립됐다. 남편이 바람나서 내가 50살 되던 해에 끝났다. 그 여자 혜진이는 내 친구의 친구였다. 처음 알았을 때 배신감에 며칠을 울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울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았고 그중 전원주택 하나가 내 몫이 됐다. 남편은 혜진이와 재혼해서 도시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건 그때부터였다. 조용한 시골,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곳. 나는 거기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애 낳았어. 건강한 아들이야. 손주 준호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나는 울었다. 기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병원에 달려가 태어난 준호를 보는 순간 내 가슴 속 무언가가 다시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지은이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에 복귀해야 했다. 맞벌이를 해야 살림이 돌아간다며 지은이는 내게 준호를 부탁했다. 엄마, 미안한데 애 좀 봐줄 수 있어? 나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준호는 내 집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만으로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 아기 때부터 세 돌, 네 돌, 5살까지. 나는 준호의 모든 것을 기억한다. 첫 이유식, 첫 기저귀 갈기, 첫 걸음마. 밤에 열이 나면 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달려갔고 새벽에 우유를 데우며 잠 못 이루던 날도 많았다. 아이란 게 그렇다. 정이 들면 내 심장의 반은 그 아이가 가져간다. 준호는 영리했다. 말도 빨리 배웠고 나를 보면 할미 하고 웃으며 달려왔다. 그 웃음 하나에 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다. 마당에서 함께 꽃을 심고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준호에게 자연을 가르쳤다. 준호는 흙을 만지며 할미, 이거 뭐야? 하고 물었고 나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곤 했다. 지은이 부부는 주말마다 내려왔다. 하지만 늘 준호만 데리고 갔다. 나는 그저 며느리도 아닌 민석이에게 아이 잘 데리고 가라, 운전 조심하고. 이 말만 반복했다. 지은이는 바빴다. 주말에도 일이 있다고 했고 가끔은 지인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러려니 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나는 그저 준호를 잘 돌봐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은 허전했다. 지은이가 나를 위해 뭔가를 챙겨주거나 내 건강을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래도 나는 참았다. 지은이도 힘들 거라고, 나는 엄마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엄마, 이번 주말 여행 가자. 계곡 근처로 자리 잡았어. 삼겹살도 내가 다 준비했어. 그날 지은이의 밝은 목소리에 내가 먼저 웃었다. 그래, 우리 준호 좋아하겠네. 계곡물 좋아하잖아. 드디어 지은이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다. 옷을 챙기고 준호가 좋아하는 간식도 따로 준비했다. 계곡 근처 펜션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짐을 풀자마자 바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민석이는 준호와 계곡에서 놀았고 나는 지은이를 도와 야채를 씻고 상을 차렸다. 엄마, 여기 앉아서 쉬어. 내가 할게.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손이 바빴다. 평생 일하며 살아서인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고기가 익어가고 준호가 물놀이하며 웃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
이렇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만인가 싶었다. 그날 계곡에서 나는 물가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미끄러운 돌의 중심을 잃고 무릎부터 땅에 부딪혔다. 순간 악 소리가 절로 나왔다. 다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피가 흘렀고 무릎 부분이 순식간에 빨갛게 부어올랐다. 엄마! 지은이가 달려왔다. 잠깐 걱정하는 얼굴을 하더니 내 무릎을 보며 말했다. 많이 다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그래도 애는 좀 봐줘. 삼겹살 다 타고 있어. 상처난 무릎을 부여잡고 앉아있는 내게 지은이는 그 말만 남기고 또 준호 곁으로 갔다. 준호가 물에서 나오려 하자 지은이는 위험해 하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민석이는 고기를 뒤집고 있었고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절뚝거리며 펜션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보니 무릎에서 피가 계속 흘렀다. 휴지로 닦아내고 찬물에 씻었다.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그때까지는 지은이가 조금 이기적인 줄만 알았다. 바쁘고 지쳐서 건 거라고 나는 또 스스로를 설득했다. 며칠 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 출장이 잡혀서 못 내려가. 아이 좀 부탁해. 나는 다친 다리를 주물렀다. 아직도 무릎이 쑤셨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있었다. 내가 아직도 절뚝거리는데. 엄마가 좀만 고생해줘.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지은이의 목소리는 가벼웠다. 마치 내 고통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나는 한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허무했다. 지은이는 내가 다쳤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 주말도 준호는 나와 있었다. 준호를 돌보는 건 여전히 행복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평소처럼 활동적으로 놀아주기 힘들었다. 준호는 그걸 이해하는지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을 쌓으며 놀았다. 그러다 준호에게 새 장난감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평소에 사주지 않던 비싼 장난감, 최신형 로봇 장난감이었는데 가격이 1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였다. 준호가 자랑스레 말했다. 이거 할머니가 사줬어. 할머니, 내가 안 사줬는데. 나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장난감을 사준 적이 없었다. 아니야. 다른 할머니. 다른 할머니? 나는 멍해졌다. 준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는 한 명이지. 아니야.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둘이래. 매주 좋은 데 데려가 주는 할머니랑 도시 사는 할머니. 내 가슴이 한순간에 꽉 조여왔다. 매주 좋은데 도시 사는 할머니? 나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할머니 어떤 분이신데? 예쁘고 옷도 멋있어. 큰 집에 살아. 거기 가면 케이크도 먹고 할머니가 선물도 많이 줘. 준호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은이가 준호를 데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건가? 그것도 매주.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만 갔다. 결국 나는 문자를 보냈다. 지은아, 준호가 다른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니? 답장은 한참 뒤에 왔다. 엄마, 그냥 지인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인, 준호에게 할머니라고 부르게 하는 지인이 어디 있나? 나는 불안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다. 다른 할머니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골프도 같이 치고 할머니가 엄마한테 옷도 사주고. 골프, 옷, 좋은 곳, 예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지은이는 바쁘고 돈도 넉넉한 편이 아니다. 그래서 준호를 내가 돌보는 거였다. 그런데 준호 말을 종합하면 지은이는 누군가와 매주 주말을 즐기고 있었다. 골프를 칠 정도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다. 할머니 집은 어디에 있어? 서울 엄청 큰 아파트야. 엘리베이터도 빨리 올라가. 서울. 큰 아파트.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할머니는 이름이 혜진이고 엄마가 엄마라고 불러. 그 순간 나는 손을 멈췄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이름 내 전 남편의 상간녀 이름이었다.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았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지은이가 내 딸 지은이가 혜진이를 만나고 있다고. 나를 배신한 남편의 상간녀를 지은이가 만나고 있다고. 나는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준호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가더니 지은이가 받았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떨렸다. 최대한 침착하려 했지만 억누를 수 없었다. 엄마, 왜요? 실은 바빠요. 그런데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지은아, 빨리 와. 골프 계속 치자. 그 목소리.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았다. 몇 년 전 이혼 조정 때 법원에서 들었던 목소리. 혜진이의 목소리였다. 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너 지금 누구랑 있어? 지은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왜 그래? 엄마보다 혜진 언니를 훨씬나 잘 챙겨줘. 엄마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애봐줬다고 생색이나 내고. 그 말에 심장이 찢어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엄마는 뭐 해준 게 있어요? 시골에서 안 해봐주고 돈 한 푼 안 주면서 혜진 언니는 나한테 옷도 사주고 좋은 데도 데려가 주고 나중에 재산도 물려준대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도 잘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 쪼들리며 살기 싫다고요. 지은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울었다. 목소리를 죽이며 흐느꼈다. 준호가 보고 있었지만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평생 지은이를 위해 살았다. 손이 닳도록 일하고 내 것은 포기하며 지은이를 키웠다. 그런데 지은이는 나를 배신한 혜진이를 선택했다. 며칠 뒤 지은이가 준호를 데리러 왔다. 나는 문을 열어주며 차갑게 말했다. 데리고 가라! 더는 못 본다! 지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장난해요? 장난처럼 보이냐? 더는 준호 못 봐준다. 내가 알아서 해라. 지은이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왜 그래 또? 혜진 언니는 건물도 있고 나중에 재산도 물려준대. 엄마랑 비교가 돼? 나는 웃음이 나왔다. 슬퍼서인지 허무해서인지 모를 웃음이었다. 그래? 그럼 그분한테 가서 살지 그러냐? 그래서 그러려고. 엄마는 가진 것도 없고 손에서 뭐 하나 해주는 게 없잖아? 지은이는 그렇게 말하고 준호를 데리고 갔다. 준호가 돌아보며 할미 하고 불렀지만 지은이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차에 태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문을 닫고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잘못한 걸까? 그날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다. 지은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다. 준호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울었다. 마당을 거닐다가도 준호와 함께 심었던 꽃을 보면 눈물이 났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다가도 할미, 이거 뭐야? 하던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지은이를 위해, 준호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나는 누구였나? 나는 뭘 원했나? 나는 전원주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고 집을 깨끗이 치웠다. 그리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 몇 달 뒤 집이 팔렸다.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다. 그 돈으로 나는 도시에 작은 아파트를 샀다. 새 아파트, 햇빛이 잘 드는 곳.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마시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하며 카페에 들러 차를 마셨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이상했다. 누군가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삶이.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1년 만에 지은이가 찾아왔다. 어떻게 주소를 알았는지 아파트 문 앞에서 지은이는 울고 있었다. 엄마, 나 잘못했어. 왜 왔냐? 나는 차갑게 말했다.
마음속에선 여전히 무언가가 흔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혜진 언니 결국 자기 친아들한테만 다 물려준대. 나한텐 줄 게 없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처음엔 나한테 잘해줬어. 옷도 사주고 좋은 식당도 데려가주고. 그래서 나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근데 얼마 전에 혜진 언니 친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왔대. 그리고 혜진 언니가 말했어. 자기 재산은 친아들한테만 물려준다고. 나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 지은이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도 내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나는 1년 동안 내 삶을 조금씩 되찾았다. 전원주택을 팔고 도시의 새 아파트를 샀다. 반찬 만들고 아침 햇빛 받으며 차 마시고 처음으로 나만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깨달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돌아가진 않아.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엄마랑 다시 지내고 싶어. 준호도 할머니 보고 싶대. 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준호는 잘 지내고 있니? 근데 엄마 할머니 찾아. 옛날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빈석이도 화내.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혜진 언니한테 시간 낭비했다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동안 내가 흘린 눈물보다 지은이가 혜진이에게 기대어 보낸 시간이 더 길었던 걸 기억했다. 나는 다시 예전처럼 못 산다? 엄마, 대신 내가 진심으로 살아보고 싶다면 너 혼자 그 길을 가봐라. 나는 지은이에게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 연락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퍼주며 살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한 게 있다. 내가 가진 아파트, 예금, 그리고 보험금. 그건 모두 내가 흘린 눈물과 세월의 무게만큼 소중하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제가 죽으면 준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일정 부분만 상속되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할 겁니다. 지은이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게 했다. 준호에게는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 정도만 남기기로 했다. 나머지는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변호사는 내 결정을 존중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나는 마음이 편안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누군가의 기대나 의무가 아닌 내 선택으로. 그 후로 지은이는 가끔 연락을 했다. 명절이나 내 생일에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받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저 안부를 묻고 준호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는 정도였다. 지은이는 준호를 데리고 몇 번 찾아오려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라는 핑계를 댔다. 사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지은이에게서 긴 문자가 왔다.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이후에 혜진 언니한테 했던 것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도 다 정말 바보였어.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 희생했는지 이제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지은아, 엄마도 너를 미워하지는 않아. 다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해. 내 마지막 말은 이것뿐이다. 부모를 버린 건 너지만 나는 너를 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선택한 삶의 결과를 내가 스스로 감당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내 작은 새 아파트에서 햇빛을 맞으며 산다.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나를 지키는 삶으로. 창밖을 바라보면 햇살이 따뜻하다. 오늘은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이다. 오후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기로 했다. 저녁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을 것이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은 독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보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준호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었다. 지은이가 나를 떠났고 나는 그저 내 삶을 살기로 선택했을 뿐이다. 언젠가 준호가 성인이 되면 내가 남긴 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준호는 알게 될까?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나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다. 다만 오늘을, 이 순간을 살아갈 뿐이다. 내가 선택한 삶을.
내가 주인인 삶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아잼스를 응원해주세요.